자, 봅시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볼게요. 자,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행정대집행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행정청이 뭐 하는 거야? 대신 해주고 그것을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를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게 뭔데?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있는 의무. 건물의 철거, 불법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와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와 그 다음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는 구별된대요. 자, 그러니까 의무가 총 몇 개야?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부작위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어.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의무야. 그 다음 부작위 의무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의무인 거야. 대체적으로 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건축이 부작위 의무에 해당합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야.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무언가를 건축하고 싶잖아. 그러면 허가서를 제출해서 금지되어 있는 의무를 잠깐 동안 허가받아가지고 하는 행동이 바로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의무를 소극적 의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다음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죠.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상의 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인문지문하면서 비슷한 내용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이 있어. 그런데 이 A라는 법이 정당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A라는 법이 정당하다는 걸 A라는 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 그러면 A라는 법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B라는 또 다른 법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행정상의 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었으니까 요걸로 예를 들어봅시다. 불법 시설물은 철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 그러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겠어? 불법 시설물의 제거 의무가 적혀있는 법이겠지. 그걸 A라고 칩시다. 이걸 A라고 쳐. 그래서 요걸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불법 시설물 제거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 시청에서 찾아갑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을 했어. 근데 그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당신이 지금 안 하네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대신 해줄게요. 대신 우리가 철거해. 시청에서.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철거하는데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그 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왜? 이게 A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도 A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대집행을 위한 법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과 행정을 집행하는
두 개의 행위가 있다면 각각 이것의 근거는 요거, 이것의 근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각각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답니다. 첫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된대요.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불법 건축물을 만든 본인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직접 철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철거 의무가 발생한다. 불법 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답니다. 반면 공공용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 그러니까 계약이죠. 계약에 따른 사법상의 의무가 되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땅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어. 여기 불법 시설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불법 시설물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만든 본인이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돼. 그게 철거 의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시설물이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땅.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땅이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지만 그 땅 제가 살게요 라고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계약 안의 조건으로 불법 건축물은 제가 철거할게요. 그러니까 땅 저한테 파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법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는 공법이야. 공법. 근데 뭐로 넘어가 버려? 계약을 해버리면 사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민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있는 의무로는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이 땅을 사간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둘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합니다.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부자기 의무, 하면 안 되는 행동,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게 벌써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되어 버렸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지. 부자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죠. 부자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된 경우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고 하는, 철거는 자기 의무죠. 부자기가 아니죠.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기 의무로 전환돼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셋째,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됩니다. 즉 다른 수단으로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한해서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답니다.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계고입니다. 계고. 그러니까 경고겠죠. 경고.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빨간 딱지 날아오거나 뭐 노란 딱지 날아오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어떤 서류 날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서류가 날아오죠. 자, 그러고 나서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인데 내일 이거 부러질 것 같아. 부러져서 지나가는 사람 다칠 것 같아. 그럼 뭐야? 이거 알리기 전에 시청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철거해야지 먼저. 맞죠? 자, 그래서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철거하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당장 내일 철거하세요.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자,
의무자가 계보를 받고도 자정기한,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 실행 시기, 대집행의 책임자 성명,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영장을 통해서. 자,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대집행의 실행입니다. 이제 불법시설물을 철거를 하는 거죠. 실행, 철거 실행. 자, 그래서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용 징수. 이제 실행 다 했으니까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든 비용을 이제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납부해야 한다. 자, 행정청은 비용의 납부와 그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령해야 된대요. 자,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뭐 대부분 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토지, 건물의 인도라고 하는 거 넘겨주는 거죠.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A가 B에게 넘겨줘야 돼. 또는 A가 국가에게 넘겨줘야 돼. 그럴 때 이 인도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다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인도는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래요. 대법원은 토지, 공원, 시설 점유자와 관련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경우 건물 철거 의무에 뭐도 있다?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 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어. 또는 어떤 땅이 있어.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불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되돌려 놓고 싶어.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다음에 점유자, 특히 점유자를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이전해버릴 거야. 바꿔버릴 거라는 거죠.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점유 배제나 점유 이전은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점유자가 소유자 본인일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만약에 불법이거나 또는 이번에는 이 건축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불법 시설물이야. 근데 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동일하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강제 퇴거. 강제로 쫓아버리는 거죠, 이 집에서. 그러면 소유자랑 점유자가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같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가 불법시설물이야. 불법시설물인데 이게 불법시설물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간 거야. 그 상황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점유자가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소유자는 집주인이잖아. 소유자는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이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철거해야 된단 말이야. 지가 지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점유자가 살고 있어. 그럼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근데 둘이 똑같으면 뭐야? 소유자 지가 만들었고 지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지가 이 집을 퇴거하는 건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 한다?
점유자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나 이거 건물 주인인데 나 이거 절대 부술 수 없어 빽 하고 들어두고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청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 쭉 모여가지고 여기 팔 하나 잡고 여기 다리 하나 잡고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이 사람 그냥 집에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하는가 이 건물 부술 수 있다고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답니다.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대요.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계고 영장에 대한 통지, 실행, 납부 명령 얘가 전부 뭐였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였지. 아까 4단계로 구성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 뭐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송 걸 수 있다고.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이익이 상실됩니다. 왜 그런데?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건물이 부서진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건물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익이 상실된다는 거야.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룰 경우 뭘 하느냐? 집행정지를 보통 신청하죠. 그래서 일단은 스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요즘은 불법시설물 이런 거 잘 없지만 옛날에는 불법시설물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불법시설물을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그걸 놔두는 게 이익이 돼가지고 만약에 안 없애고 싶잖아.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했느냐? 소송 계속 거는 거야. 집행정지 해놓고 뭐 하는 거야? 그걸 계속 쓰는 거야. 그걸로 돈 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건물이 쓰임이 다해. 그럼 그때 이제 집행정지 신청 안 하는 거야. 소송 안 거는 거죠. 소송 안 걸고 아 그래 철거해라. 그래 난 소송 비용 줄게 하고 철거하고 나면 또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해가지고 일단은 대집행을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정지하는 거죠. 소송 중에는 할 수 없어. 소송이 다 끝나야지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운용돼야 된답니다.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대요.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요거 다 불러줄게요. 자 1번에 1번, 자 다음 2번에 4번, 다음 3번에 4번, 그리고 4번에 3번, 5번에 2번. 자, 이거 4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기의 마지막 부분 보면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 건물을 뭐 했어? 철거했어요. 그럼 건물 다 부서졌지? 자, 그러고 나서 철거 비용 200만 원을 B에게 부과했답니다. 이게 1, 2, 3, 4단계 끝까지 다 한 거야. 징수까지 한 거죠. 자,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맞나요? 아니야. 행정소송 할 수 있어. 아직 뭐가 남았는데? 4단계 비용 징수가 남았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안 돼. 왜? 이미 철거가 다 끝났으니까. 근데 비용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거 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철거회사 불러가지고 철거하면 100만 원이면 끝날 걸 갑자기 나한테 200만 원을 불러요. 그럼 내 입장에서 화가 난단 말이야. 행정소송 하는 거죠.
내가 알아봤던 회사는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나한테 200만 원 달라하냐 라고 하면 법원에서 다 틀릴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 경제지문 봅시다. 사실 요게 오늘 핵심인데. 자, 빠르게 볼게요.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의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답니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유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봤대요. 여러분들 경제는요 그냥 요 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알면 배경지식 알면 좋을 만한 좀 배경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하면서 할 건데 대표적으로 이거 여러분들 혹시 배웠어?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런 거 배워요? 배웠어? 통합사회 하면서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공주 배웠어? 경제할 때? 이제 사회, 통합사회 할 때? 케인즈 들어봤어? 케인즈의 이론? 자, 경제에서 고전학파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건 들어봤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시장 가만히 냅두면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맞춰져가지고 교차점을 항상 만들어낸다고. 그게 이제 적절한 교차점을 만들어내는 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야. 사람들이 손 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조절해주는 거, 시장을. 그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고전학파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자,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시장을 냅두면 지 알아서 조절돼가지고 결국은 맞춰진다는 거야. 자, 그러나 20세기 초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케인즈의 경제학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뭘 설명해 주지 못했냐면 20세기 초에 대공황이 오면서 산업사회 이후에 최초로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은 실업 사태가 많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서 경기가 완전 꽁꽁 얼어붙은 상태인 거야. 그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인데 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해야지 월급을 사람들이 많이 받을 거고 월급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돌 거 아니야.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을 안 해.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비를 안 해. 완전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때 뭐가 해결이 안 됐다?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의 경제학이냐면 케인즈의 경제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졌대요. 케인즈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요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확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책 개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총수요를 관리해야 된다 라고 봤던 게 이제 케인즈 학파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후대 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ISLM 모형을 고안했대요. 자, 이 모형은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우상향하고 있는 게 지금 LM, 우하향하고 있는 게 뭐야? IS야. 자, 우하향하고 있는 IS 곡선 볼게요.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자율과 국민소득, 이자율이 높잖아. 그럼 국민소득이 낮고요. 이자율이 낮으면 국민소득이 높아집니다. 이건 이제 뭐 물론 옛날 생각이긴 합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한데 옛날 관점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론으로 맞아. 왜 맞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이 있어. 4%였어. 얘를요 2%로 내리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은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많아지. 왜 많아지죠? 예금을 안 하니까. 예금을 안 하니까? 그런가? 근데 예금을 안 하니까 맞기는 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나온대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을 풀어야. 돈을 빌렸을 때 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투자를 좀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이 대출 안 받는 기업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업 다 대출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기업 매달 뭐 내고 있어요? 이자 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면 기업이 매달 중앙은행이든 어디 은행이든 매달 이자를 낼 거 아니야.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잖아.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어디야?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 일반 금융권 있잖아. 제1금융권,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데도 다 따라서 금리를 낮춥니다.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맞춰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요, 기업 입장에서 내고 있던 이자의 절반이 줄어든 거야. 지금 한 달에 40억씩 이자를 내고 있었어. 근데 20억으로 줄었어. 그럼 남은 20억 어떻게 할 건데?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바보지.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는데 돈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야지. 맞죠? 어디에 투자를 하든 땅을 사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고. 이 20억을. 알겠죠? 돈을 돌립니다.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로 가는데? 국민들한테 가겠지. 돈이 도는 거야. 알겠죠? 이 기업이 20억을 딴 데다 투자했어. 그러면 투자했으니까 투자받은 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투자받은 애들 돈 벌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 돈을 또 딴 데다 쓰겠지. 점점 하면서 이 시장에 돈이 어떻게 돼요? 많이 돌게 됩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알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돌아.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겠죠. 이자율이 낮을수록 국민소득은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국민소득은 낮고요. 그게 지금 이게 뭐야? IS 곡선에서 하고 있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 다음.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 촉진됩니다. 국민들이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져요. 돈이 더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원래는 김밥을 100줄밖에 못 팔았어. 근데 돈이 많이 도니까 우리 집이 이제 김밥을 몇 줄 파는 거야? 120줄씩 파는 거야. 늘었잖아, 소득이.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촉진됩니다. 그럼 그거 최고 아니야? 이게 왜 최고가 아닐까요? 소비가 촉진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해봐. 원래 100줄 팔던 김밥이었어. 120줄씩 팔리네? 내가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김밥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슬쩍 올렸다? 그때도 120줄씩 팔려. 소비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뒤엔 또 어떻게 할까? 1,800원 슬쩍 더 올려야지. 김밥 10줄 못 팔더라도 올려야지. 그래야 돈 벌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빨리빨리 대답이 안 나온 사람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장사하면 안 돼. 알겠죠? 120줄 똑같이 팔리는데 1,500원 올려서도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올려야 돼, 값을. 1,800원으로. 그래서 김밥 한 10줄 못 벌잖아? 못 팔잖아? 10줄 정도 떨어진다고 칩시다, 판매량이. 그래도 이득이야, 300원 올린 게. 그럼 또 어떻게? 더 올려야지, 이득 아닐 때까지. 더 올리고 가격을.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고 싶어. 그럼 또 어떻게? 이자를 다시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자율은 늘 변동이야, 금리가. 지금 시장에 유동성을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 유동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돈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돌고 있는 돈. 그래서 실제로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좀 더 늘리고 싶어. 공급해주고 싶어, 유동성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낮추죠. 그래서 시장에 현금을 공급해.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자율을 낮춰서 공급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물가가 자꾸 올라. 그럼 어떻게 해버려? 이자율 다시 올려버려. 물가 오르는 걸 방지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합니다, 보통. 요즘 시대에는. 자, 그래서 소비가 촉진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여서 국민소득과 소비가 줄어들어요.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수준을 연결한 것이 바로 뭐다? IS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곡선을 띈다? 우향하는 곡선을 띱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서 뭐가 늘어나게 될까요?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원하게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했거든. 근데 돈이 많이 보니까 내가 한 350만 원까지 월급이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 봤더니 400만 원까지 올랐어. 우씨, 나 더 받아야겠는데? 화폐 수요가 자꾸 증가합니다. 왜냐면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만큼 벌어야 돼. 나도 돈을 그만큼 더 원하게 돼요.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 이게 이제 뭐냐면 케인자파야.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로 안 보는 거야. 경제 내부가 아니야. 경제 외부야. 왜냐면 얘네가 공급하는 통화량은 경제랑 상관없이 지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 거죠. 이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해서 외생적으로, 외생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바깥에서 생긴, 우리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고 바깥에서 생긴. 그럼 여기서 바깥은 어디 바깥을 말하는 거야? 경제의 바깥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중앙은행이 만드는 돈은, 찍어내는 돈은. 그래서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 고정되어 있다면, 매번 고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경제가 좋든 안 좋든 맨날 똑같을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외생적인 요인이 되는 거야.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아. 맞죠? 왜? 매년 똑같이 10억씩만 찍어낼 거거든. 공급이 똑같잖아. 화폐 수요도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소비가 촉진돼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에 뭐가 부족해질까요?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왜?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그걸 다 가져가고 나니까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또 작아지게 되는 거야. 역으로.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 전 국민이 원하는 화폐의 양은 1년에 12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앙은행은 매년 똑같이 10억씩만 찍어내고 있어. 그럼 안 맞잖아.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돈의 가치가 오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하고요.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데?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 줘야 돼. 그래야지 맞아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뭐가 줄어들까요? 화폐 수요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맞추는 거야? 공급을 늘려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수요를 떨어뜨려서 맞추는 거야. 적정 수준을.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제는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건,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아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뭐 이자 내는 걸로 했지만 아까 봉준이가 얘기했던 대로 예금을 들면은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도 세진다는 거거든.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겠어? 아니지. 채권 사거나 주식에 넣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어디 갔냐? 예금으로 넣어야지. 맞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간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는데? 높아지죠. 자, 화폐 수요, 이 말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LM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자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제 화폐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그래서 가장 적정한 건 뭐라는 거야? 요 둘의 교차점이라는 거야. 얘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국민소득은 높아져. 그런데 요 곡선은 뭐야?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자율은 높아져야 돼.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을 그리고 있는 그래프인데 얘의 교차점이 있다고. 이 교차점이 바로 뭐야? 가장 적절한 상태의 이자율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AISL의 모형은 1950, 60년대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분석 툴로 널리 활용됐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자,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답니다. 잘 보세요. 정부의 재정 확대, 세금 인하. 얘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동성 증가 또는 통화량 증가.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하죠. 유동성이나 통화량의 증가랑 똑같은 말이야. 정부의 재정 확대나 그 다음에 세금이나. 그렇죠? 왜냐면 정부가 걷어가는 돈이 작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이 많잖아. 자,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어떤 쪽으로 옮긴다? 오른쪽으로 옮긴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IS 곡선과 LM 곡선의 교차점은 더 높은 곳으로 갈까요? 낮은 곳으로 갈까요? IS 곡선을 어디로 옮길 거야? 오른쪽으로 옮길 거야. 교차점 어디에 생겨요? 여기 생기지. 이자율 높아졌어, 낮아졌어? 이자율 원래 여기였잖아.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겼더니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 요만큼 높아지는 거야. 적정 이자율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으니까. 알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 수요가 증가하며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긴축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돈을 많이 안 푸는 걸 뜻합니다. 이걸 우리가 긴축 정책 또는 긴축 재정이라고 하거든. 자, 돈을 많이 안 푸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돈을 많이 안 풀었어. 그럼 IS 곡선을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왼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그럼 이자율은,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긴축 정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긴축 정책은 어떻게 할 건데? 정부가 돈을 안 푸는 거죠. 뭐 세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정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죠. 자,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됩니다. 이게 아까 뭐야? 이거죠.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교차점. 자, 그러나 ISL의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한계를 드러냈대요. 자,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자, 잘 보세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아까 케인즈, 그러니까 ISLM이죠. 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 이거는 외생적이라고 해서 내생적이라고 했어. 외생적인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경제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관점이었어.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매년 10억씩 똑같이만 찍어낸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이 ISLM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사실 나중에 뒤에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만 요게 특징이 뭐야? 이자율이 교차점이 여기에도 찍힐 거고 또 어디에도 찍힐 거야? 왼쪽으로 옮겨지면 여기에도 찍힐 거 아니야. 근데 이거 LM 곡선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뭐만 움직였는데? IS 곡선만 왔다 갔다 움직인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얘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경제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 곡선을 고정시킨 채로 경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대체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데. 맞죠? 그래서 지금 안 맞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부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외생적인 변수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난 거야? ISMP 모형이 생긴 거야. 자, 그러면서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했다고 했으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거. IS 곡선은 기존의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변한 건 뭐야? MP 곡선이 변한 거죠. MP 곡선. 어떻게 변했느냐? 자, 봅시다.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MP 곡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에는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바꾸는 게 그래프 안에 들어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바꾸는 걸 무슨 변수로 본다? 내생적 변수로 본다 이 말이야. 이게 다음 문장에 나와있죠. 문장에 나와있죠. 자, 보세요.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자,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야, 이게 외생이죠.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했습니다. 반면 MP 곡선은요,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하는 거야. 중앙은행을 경제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내생적으로 조절되는 거야. 금리의 결정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다 이렇죠. 국민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높인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경제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답니다.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대요.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총수요가 확대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 확대되는 거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앞에 얘기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럴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자율을 인상할 거야.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만들어줄 거야.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 내부 주체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똑같아, 우상향하는 건. 근데 이제 주체가 다른 거죠. 이제 경제 주체 안에 중앙은행도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에 축이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을 이동시킨답니다. 자, 아까 생각해봐. LM 곡선 아까 고정돼서 안 움직였지? 얘는 뭐야? 움직인다는 거야.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NP 곡선은 어디로 올라간대요? 위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LM이 아니라 NP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긴축을 하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작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간다잖아.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럼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찍히겠지. 그리고 어떻게 돼?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맞죠? 국민소득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야? NP도 움직이는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얘는 어디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IS는 똑같이 어디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정 이자율이 맞춰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조, 완화적 돈을 많이 푸는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되어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대요. 자, 다음 넘어가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자,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느냐. 이거 가지고는 경제가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통화량,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 거냐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뭘로 조정한다? 금리, 이자율을 맞출 목적으로 이제 정책을 삼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딱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딱 맞는데 여기에서 지금 목표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자율을 우리 한국은행, 중앙은행 입장에서 나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서히 바꿔야 돼요, 이자율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가 정책 목표가 되는 거야. 자, 우리 내년까지 금리 3.4%가 목표입니다. 지금 3.7%입니다. 어떻게? 천천히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야. 통화량도 조절하고 뭐도 하고 세금도 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뭘 맞추는 거야? 우리가 목표하는 금리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내년 딱 됐는데 3.4% 됐잖아. 그럼 이제 우리 경제는 원하는 대로,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내년 목표가 3.4%인데 1년 뒤에 지났더니 갑자기 4.1%가 돼 있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 목표를 삼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자, ISMP 모형은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아. 자,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대요. 자, 그래서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린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돼서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을 우려해가지고 뭘 하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뭘 보유하려고 합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자꾸 저기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도 뭐 주식 얘기 많이 한다며 요즘은. 우리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
왜 그렇게 주식 투자를 요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 지금 직전 정부를 생각해보면 직전 정부가 지금 탄핵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 저기 뭐냐 공백이 있었단 말이야. 경제적 공백이. 그러니까 이거를 메꾸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시장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자꾸 뭘 유도하는 거야? 투자를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화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를 좀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뭐가 늘어나겠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겠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아마 다 이해될 거고요. 요 지금 안 푼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답을 밑에다 적어놓고 따로 풀고 한번 매겨보세요. 알겠죠? 자, 불러줄게요. 1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4번이고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그 다음 3번에 4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3번입니다.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숙제 좀 도와줄게요. 우리 빨리 맞췄어요. 잠깐만요. 뭐 여기 있구나. 안 뽑아야 되네. 안 돼. 이거 안 돼. 뽑아야 돼. 기다려보세요.